운동이 노화를 막는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이런 말이 많습니다. 헬스하면 오히려 늙는다. 운동을 너무 하면 얼굴이 늙어 보인다. 이거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헬스가 진짜 노화를 촉진하는지 의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헬스가 노화를 촉진한다. 먼저 이런 말이 나온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헬스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얼굴이 퀭하고 이 피부가 늘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하면 늙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 그거는 운동 때문이 아니라 운동법 때문입니다. 지나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또 수면 부족이 이 몸을 산화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는 거죠. 헬스가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헬스가 늙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세포 손상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 헬스 이꼬르 노화 이런 말이 생긴 건데요. 하지만 반전,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항산화 유전자를 자극합니다. 즉 운동은 노화 유발이 아니라 항노화 자극이에요. 운동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지만 그 자극이 몸을 더 젊게 만든다는 거죠. 근육은 노화 방지의 핵심이에요. 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대사량이 높고 인슐린 저항도 줄어들고 세포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반전 또 하나. 운동은 단지 몸매가 아니라 호르몬을 젊게 유지시켜줘요. 성호르몬 그리고 또 성장호르몬 이런 분비가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운동도 과유불급입니다. 이 헬스를 하루에 2~3시간씩 그냥 휴식 없이 막 몰아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정말 노화를 부릅니다. 왜냐면 내 몸 안에 호르몬이 고갈되고 그리고 또 수면의 질도 떨어지거든요. 즉 적당히 해야 젊고 또 과하게 하면 진짜 늙을 수도 있어요. 이 운동 부족보다 무리한 운동이 노화를 더 가속시킵니다.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근력 운동을 주 3회에서 4회.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세 번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 네 번째 수면은 7시간 이상.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운동은 노화 촉진이 아니라 노화 역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헬스는 늙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한다면 나이를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정리하자면 헬스가 노화를 촉진하는 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잘못된 방식이면 늙게 되는 거고 올바른 방식이면 젊어집니다. 결국 헬스의 진짜 목적은 몸매 관리가 아니라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거꾸로 돌려보세요. 매년 가을 독감 주사를 맞으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독감 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낫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속설의 진실과 5가지 반전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전. 독감 주사는 예방용 백신이지 이미 걸린 독감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즉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주사를 맞아도 증상이 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독감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독감 예방 주사는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독감이 이미 시작된 후 주사는 치료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 흔히 독감과 감기를 혼동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이렇게 다양한 여러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독감 주사는 감기에 효과가 없어요. 감기 때문에 맞았다면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반전. 독감 주사를 맞아도 100% 독감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줄어들지만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요. 주사를 맞았다고 방심하면 여전히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반전 네 번째. 독감 백신은 몸이 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은 후 약 2주 정도 지나야 충분한 면역이 생깁니다.
주사를 맞자마자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직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반전. 독감 주사는 나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약자, 아이, 그리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주사 한 번으로 내 건강과 주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독감 주사는 치료가 아닌 예방용이에요. 미리 맞고 손 씻기, 마스크 등 기본 생활 습관까지 잘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친구랑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바로 살이 붙고 친구는 그대로.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은 비만과 관련된 흥미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칼로리는 살찐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훨씬 복잡합니다. 같은 500kcal라도 사람마다 흡수율과 에너지 사용량이 달라요. 즉 500kcal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살이 찌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속 영양분을 흡수 잘하는 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로 빨리 소모하죠. 잘 안 찌는 친구는 장 세균 덕분일 수도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과 대사 속도는 시간대별로 달라서 밤늦게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 10시 피자 vs 아침 10시 피자. 당연히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살이 더 많이 붙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고 어떤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낮아서 조금만 먹어도 몸에 저장이 잘 됩니다. 살이 찌는 건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이렇게 몸의 복합적인 반응 때문이에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칼로리만으로 살을 예측할 수 없다. 두 번째, 장내 세균이 흡수와 저장에 영향을 주고 세 번째, 식사 시간과 체내 시기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는 지방 저장을 촉진하며 마지막으로 유전적 차이도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내 몸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면 눈이 감기죠. 당 떨어졌나? 뭐 소화하느라 피가 위로 쏠렸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밥 먹고 졸린 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 오늘은 이 현상이 왜 생기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을 낮추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급하게 일어나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요. 그때 우리 뇌는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밥을 먹고 졸린 건 당 떨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한두 번의 혈당 급등은 뭐 큰일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사실 자주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이 됩니다. 결국은 당뇨병, 지방간, 비만,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반전. 비만이 없어도 혈당 스파이크는 생깁니다. 날씬해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 흰쌀밥, 빵, 라면, 떡, 음료수 이런 고탄수화물 식단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죠. 그런데 또 반전, 현미 먹으면 괜찮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현미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똑같아요. 이 문제는 양입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속도와
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법,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둘째,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 셋째, 밥 먹고 10분 걷기. 여기서 또 반전. 운동은 식전보다 식후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식후 걷기가 혈당 급등을 완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사실 요즘 20대, 30대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피곤하다, 두통이 많다, 집중력 저하가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중년병이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병인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밥 먹고 졸린 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신호입니다. 천천히 먹고 순서를 지키고 식후에 잠깐만 걸으세요. 그게 바로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항노화 습관입니다. 결국 밥 먹고 졸립다는 거는 몸이 조용히 SOS를 보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코 성형을 고민할 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비염이 심한데 코 성형을 해도 괜찮나요? 선생님, 제가 축농증이 심한데 코 성형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의외의 반전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보통 성형수술과 비염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 코 모양을 바꾸는 수술은 코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코 속 구조물은 코 겉의 형태와 또 기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뻐지기 위한 수술이 숨쉬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염이 있으면 이미 코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고 공기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무리한 성형으로 콧구멍이 좁아지면 숨쉬기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분들은 코막힘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실리콘을 콧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그게 누르는 힘도 있고 또 압박하는 힘도 있기 때문에 코의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코막힘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잘 설계된 코 성형은 오히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기능적 성형을 통해서 똑바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외형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 성형이 단순히 그냥 미용 수술이 아니라 치료적인 수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비염 자체는 성형수술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코를 곧게 만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나 점막의 과민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비염 치료의 만능 열쇠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성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비중격 망곡증이나 합의각계 비대나 알레르기 비염 여부를 확인을 받는 거죠. 만약 이 과정을 건너뛰면 수술 후에 외형은 예뻐졌는데 코가 더 막히는 그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그 진료실에도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다,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능적 수술을 잘 받은 분들은 숨쉬기도 편하고 모양도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는 실리콘을 이용해서 콧대 코끝을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95% 정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추세가 실리콘보다는 연고를 이용해서 콧대와 코끝을 수술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수술 방법의 변화가 코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비염 환자의 코 성형의 성공 여부는 수술 목적을 미용과 기능을 함께 잡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염 환자도 축농증 환자도 코 성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과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비염 치료는 별도로 병행을 하시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 여러분 코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외형만 보지 말고 숨쉬는 기능까지 고려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장기 때 코를 이렇게 자주 잡아당기면 코가 높아진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코가 예뻐진다던데요. 이렇게 라고 묻곤 합니다. 자,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흥미로운 반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뼈나 연골이 성장할 때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코도 높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반전, 코의 성장판은 뼈가 아니라 연골 위주라서 손으로 잡아당긴다고 길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를 자주 잡아당기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손에 묻은 세균이 코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습관적으로 계속 만지다 보면 코뼈와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 모양은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부모님의 코 높이, 얼굴뼈의 구조가 아이의 성장 과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즉, 손으로 코를 당기는 것보다는 이미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또 반전이 있습니다. 코의 모양은 단순히 유전과 성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나 호흡하는 습관, 또 알레르기 병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코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입으로 오래 숨을 쉬는 그런 구호흡을 하게 되면 얼굴하고 코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성장기 때 코를 잡아당긴다고 코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이나 변형 위험이 있고 실제로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과 그리고 본인이 생활하는 이 습관과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아이 코를 막 이렇게 잡아당기기보다는 올바른 호흡 습관을 지켜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코 건강 그리고 코 모양까지 지키는 똑똑한 방법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코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조건 한 번에 성공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의외의 반전들이 숨어 있으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코 성형을 미용 수술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는 숨쉬기와 직결되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겉모양 위주로만 수술을 하면 코는 모양이 예뻐져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올 수가 있고 또 합병증으로 코막힘이나 코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사진 한 장 들고 가면 그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쁜 연예인의 코 모양이 본인한테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얼굴의 크기, 뼈와 연골의 구조, 피부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코 성형은 무조건 높을수록 뾰족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높이면 피부가 얇아져서 염증이나 괴사 위험이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보형물이 돌출되거나 또 비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의 성공은 사실 수술실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의 관리가 절반 이상입니다. 금연, 금주 등과 같은 세심한 관리 없이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재수술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 성형을 한 번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기능과 미용을 함께 고려하고 두 번째, 본인 얼굴 구조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세 번째, 욕심내지 말고 안전한 범위에서 네 번째, 수술 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보형물 실리콘을 쓰지 말고 연골로 수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예쁜 코 성형은 운이 아니라 원칙이 성공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코는 숨쉬기와 인상을 모두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자,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코골이가 부부생활, 나아가서는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의외의 반전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골이를 단순히 시끄러운 잠버릇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호흡이 막히는 신호, 즉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없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고질병이라고 오해하지만 코골이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또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기, 음주 습관 조절만으로도 코골이는 상당히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수술이나 레이저 시술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넓혀서 코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코골이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코골이를 단순히 남편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같이 자는 아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옆에서 시끄럽게 자면 수면 부족이 생기고 우울감과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코골이는 가족 질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활 습관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체중을 줄이고 술을 좀 자제하고 수면 자세를 좀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진료를 보고 우리가 수면다원 검사라는 그런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룻밤 잠을 자면서 수면 검사를 해서 코를 고는 원인과 코를 얼마나 많이 고는지, 수면 무호흡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해결책을 받는 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전문의를 통해서 원인을 진단을 받았다면 필요하다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해야 됩니다. 자, 수술이나 또 양압기 같은 치료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코골이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코골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심각한 우리 몸의 질환의 신호이고요. 같이 자는 가족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코골이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자, 생활습관 교정과 그리고 수술, 또 양압기 등 고칠 수가 있거든요. 자, 남편의 코골이 때문에 힘드신가요? 이혼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코골이는 운명이 아니라 치료 대상인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세 여성들이 날씬해지기 위해서 갈비뼈를 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전설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진짜 역사적 사실로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중세시대 기록에 의하면 갈비뼈 제거 수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날씬해지려고 갈비뼈를 뺐다 하는 건 오히려 근대 이후 유럽에서 퍼진 루머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코르셋입니다. 중세 후반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허리를 가늘어 보이기 위해 딱딱한 코르셋을 착용했습니다. 코르셋을 장기간 착용하면 갈비뼈가 안쪽으로 눌리고 장기 위치가 변하는 현상까지 발생했죠.
이 모습이 과장되어 아예 갈비뼈를 제거했다는 소문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죠. 보통은 종양 제거, 기형 교정과 같은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대인들이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해 갈비뼈 제거 수술을 실제로 시도한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갈비뼈는 단순히 몸을 감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폐와 심장, 간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만약 미용 목적으로 갈비뼈를 뺀다면 장기가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죠. 날씬해지려다 오히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중세 여성들이 실제로 갈비뼈를 뺐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코르셋이 만든 신체 변화를 과장해서 생긴 이야기인 거죠. 갈비뼈는 장기 보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갈비뼈 제거 수술은 치료 목적이 있을 뿐 미용 목적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이 뻣뻣해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관절염에 도움되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처럼 기름기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포화지방 대신 이런 불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죠. 특히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인데 관절염 환자에게도 좋은 식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여기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K도 풍부해서 뼈와 연골 건강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조금 특별한 음식입니다. 바로 강황과 생강 같은 향신료인데요. 강황 속의 커큐민, 생강 속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관절염 보조제로 활용되고 있는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와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하면서도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붉은 고기 대신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관절염에 좋은 음식 5가지는 생선, 올리브유, 아보카도, 녹색 채소, 강황, 생강, 그리고 콩, 두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전체 식습관을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절은 평생 써야 할 소중한 구조물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정기검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침을 하다가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쇄골뼈, 즉 어깨 앞쪽에 있는 뼈는 보통 교통사고나 스포츠 손상 같은 큰 충격에 의해 골절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침만으로도 쇄골이 부러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침 몇 번 한다고 뼈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다공증이나 암 전이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침의 작은 충격만으로도 뼈가 뚝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넘어지지도 무거운 것을 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침 후 쇄골 부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골절이 확인됐죠. 즉 외상이 전혀 없어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 안심해도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 과음, 영양 불균형 같은 사소하지만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뼈를 점점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뼈는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죠. 그럴 땐 기침 한 번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침만으로도 쇄골이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은 평소 생활 습관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검진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원인 모를 통증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뜨끈한 사골국물 한 그릇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사골국물은 뼈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골국물에는 뼈가 푹 우러나오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할 것 같죠. 하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사골국물에 녹아 나오는 칼슘의 양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 한 컵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그러면 사골국물은 뼈 건강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골에는 콜라겐, 아미노산, 젤라틴 같은 성분이 녹아 있어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골국물에는 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름기를 제대로 걷어내지 않고 먹으면 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뼈 건강에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건 사골국물보다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에서 훨씬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사골국물은 칼슘 보충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적당히 즐기면 단백질이나 젤라틴 같은 성분이 관절 건강에는 조금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기와 나트륨은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지키는 진짜 비결은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햇볕, 그리고 정기검진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건 진짜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선생님,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하면서 망설이시는 그 질문. 바로 여성 자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쾌감을 얻기 위해서 한 작은 행동들이 염증이라던가 출혈까지 일으켜서 응급실로 직행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가 절대 비추천하는 여성 자위 습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무거나 이용하는 습관. 이거 진짜 많아요. 칫솔 손잡이로 아니면 오이로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건 100% 세균 감염의 원인이에요. 특히 표면에 요철이 있는 물건은 세균 덩어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실제로 환자분이 화장품 뚜껑을 이용했다가 질 점막이 찢어져서 응급실로 온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플라스틱 조각이 안에서 부러져서 CT까지 찍어서 찾아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는 사건들이에요. 두 번째, 비추천 습관은 손 깨끗이 안 씻고 하는 경우. 에이, 그냥 내 손인데 괜찮겠지. 아니요, 안 됩니다. 손톱 밑에는 세균이 엄청 많아요. 더러운 손으로 자극하면 질 내부에 세균이 들어가서 질염, 방광염, 심하면 자궁경부염까지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세정제, 로션, 오일 아무거나 쓰기. 이것도 진짜 많은데요. 윤활제로 그냥 집에 있는 로션 썼어요 하시는데 얼굴에 바르는 로션의 pH는 질 속 pH와 완전히 다릅니다. 질 내부는 약산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일반 로션은 알칼리성이라 균 밸런스가 완전히 깨집니다. 결과는 냄새, 분비물, 가려움, 그리고 바로 병원행이죠. 네 번째, 진동기 과사용. 진동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지면 실제 관계 시에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엔 관계할 때 감각이 아예 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이 정도 자극 아니면 반응 안 해 이렇게 학습돼 버리는 거죠. 그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손은 무조건 깨끗하게,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전용 윤활제로, 세척된 전용 도구만 사용하기, 질 내부보단 외부 자극 위주로, 자주보단 가끔, 과하지 않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건강 관리도 결국은 자기 몸을 아끼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쾌감은 일시적이지만 부작용은 오래갑니다. 이건 괜찮겠지 싶었던 행동이 병원 방문을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자신을 지키세요. 선생님, 저 정말 노력했어요. 타이밍도 맞췄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스트레스도 줄이려 했는데 왜 임신이 안 될까요? 제가 외래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말인데요. 그런데 반전은 노력만으로 임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배란일 플러스 관계는 임신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부부가 배란일에 관계를 가져도 임신 확률은 20에서 25% 뿐이에요. 즉, 4번을 시도해도 3번은 자연스럽게 실패하는 구조예요. 반전이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여성의 몸이 임신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거나 체중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자궁은 지금 아기를 맞을 타이밍이 아니야 하고 신호를 보내요. 즉, 몸이 스스로 임신을 멈추는 방어 기전을 가진 거죠. 많은 분들이 내 난자에 문제가 있나 하시는데요. 사실은 원인이 남성 쪽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난임의 40%는 남성 요인, 즉 정자의 수, 운동성, DNA 손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전은 남성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껴서 검사조차 안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피임 안 하고 몇 년째 살고 있는데요. 근데 왜 임신이 안 될까요? 자세히 보면 아침은 커피 한 잔, 밤에 야근, 주말엔 폭음, 스트레스는 한도 초과. 이건 사실상 몸이 스스로 피임 중이에요. 카페인, 흡연, 음주, 수면 부족, 과로는 호르몬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배란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반전은 바로 마음이에요. 임신을 목표로 만들면 몸은 오히려 긴장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란을 억제하거든요. 제가 본 많은 부부들은 포기했을 때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몸이 긴장을 풀면 호르몬이 정상화되기 때문이죠. 임신은 단순히 수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요. 건강검진, 기본적인 난임검사, 생활습관 조절만으로도 대부분의 부부는 충분히 임신할 수 있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건 준비된 몸, 그리고 그 시작은 나를 돌보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몸은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저 이번에 또 사오핌약 먹었어요. 혹시 이렇게 자주 먹으면 불임이 되나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오핌약 때문에 불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있어요. 사오핌약은 착상을 막는 약이 아니고 배란을 늦추는 약이에요.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배란이 된 뒤라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불임이 되지는 않지만 자주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오피임약에는 일반 피임약의 10배 이상 강한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생리 주기가 엉망이 되죠. 즉, 몸이 일시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피임약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은 임신했다가 안 한 것 같은 착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배란이 불규칙해지고 피부 트러블, 부종, 가슴 통증, 그리고 심하면 무월경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병원에 안 오면 진짜로 배란이 멈춰버려서 결국엔 임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정기적인 피임법을 쓰지 않으면 몸은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돼요. 일반 피임약은 호르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배란 자체를 막고, 반면 사오피임약은 이미 불안정한 시점에 호르몬을 강제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약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만약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오피임약을 먹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경구피임약을 꾸준히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사오피임약은 응급 상황용이에요. 생각보다 안전하지만 자주 복용하면 몸은 신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졌다면 병원에 꼭 오시고요. 불임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몸의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관계 후에 꼭 질염이 와요. 비누로 씻고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반전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깨끗하게 관리해서 생기는 질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염을 세균이 들어와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 질에는 좋은 세균인 락토바실러스가 살고 있어요. 이 균이 질의 산성도를 지켜주고 나쁜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세정제, 잦은 세척이 오히려 좋은 균을 다 없애버리고 나쁜 균이 자리 잡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셈인 거죠. 그리고 성관계 후에 질염이 생기는 이유는 나와 파트너의 몸에 있는 세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남성의 피부, 손, 정액에는 약간의 알칼리성이 있고 여성의 질은 산성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잠시 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 좋은 균들이 약해지면서 나쁜 균들이 번식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 깨끗이 씻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비누, 바디워시, 심지어 여성 청결제도 pH가 높으면 질내 환경을 더 알칼리화 시키게 돼요. 그게 바로 질염의 완벽한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 성관계 직후에 씻으면 좋은 균들이 완전히 쓸려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치료했는데 또 재발해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파트너가 함께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성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세균을 보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쪽만 약을 쓰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관계 전후 세정은 물로만 부드럽게. 두 번째, 청결제는 pH 4에서 5 약산성 제품으로 사용하기. 세 번째, 관계 후 바로 소변을 보기. 이는 요도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나 요구르트 섭취로 좋은 균 보충하기. 마지막으로 질염이 반복된다면 파트너도 함께 검사하기. 작은 습관 하나로 질염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질염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몸이 균형이 깨졌다고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결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너무 자주 씻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스스로 지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성형외과 의사가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이 연예인처럼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을 마치 부품을 교체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눈은 이 사람, 코는 저 사람. 눈이나 코나 그걸 갖다가 그 사람 비슷하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 반전. 절대로 얼굴은 각 부위가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눈, 코, 턱, 광대 이 모든 게 조화로 어울릴 때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부위를 복제한다 하더라도 전체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연예인처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반전, 뼈 구조입니다. 연예인 얼굴은 핵심은 피부나 눈매가 아니라 이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두상, 얼굴 구조, 이런 모든 뼈의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대의 위치나 턱선의 각도나 타고난 골격 자체가 달라요. 톱클래스 연예인들 있죠. 아주 예쁜 사람들. 그분들은 이 두개골 크기부터 달라요. 그래서 뼈 구조의 한계 때문에 완벽 복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반전.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하게 닮기보다 닮은 인상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매, 비율, 피부톤 이런 거 조정하면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순한 이미지, 시크한 인상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느낌 복제는 가능한 거죠. 자, 네 번째 반전. 자신만의 얼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고 수술했는데 정작 어색하고 본인답지 않은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닮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게 조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예인 얼굴은 수술로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표정과
자신감, 자기관리, 그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얼굴형이 같아도 표정이 다르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고요. 성형은 70%, 나머지는 자신감, 생활습관, 표정 등이 완성하는 겁니다. 성형은 도구일 뿐 진짜 이미지는 표정, 자신감, 자기관리,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본인의 몫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연인처럼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느낌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성공의 핵심이에요. 결국 가장 예쁜 얼굴은 자신감이 있는 내 얼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얼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양악수술. 양악수술하면 무섭고 비싸고 연예인들이 얼굴형 바꿀 때 하는 그런 수술. 하지만 양악수술은 단순히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사람들은 꼭 해야 된다. 5가지 경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순 미용이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일 경우. 예를 들어 주걱턱이 심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너무 또 반대로 무턱처럼 보이거나. 이건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씹는 것도 안 되고 턱이 어긋나서 한쪽으로만 씹히고 장기적으로는 턱 관절도 망가집니다. 여기서 양악수술은 예뻐지기보다 제대로 씻기 위한 수술인 거죠. 두 번째, 얼굴 비대칭이 심한 경우. 사진 찍을 때 한쪽 턱이 너무 이게 틀어져 있거나 입이 삐뚤게 보이는 분들 많죠.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뼈의 비대칭 때문인데, 비대칭인 경우는 두상부터 틀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뼈, 안압뼈도 틀어져 있고 광대뼈도 틀어져 있고 그리고 상악도 틀어져 있고 하악도 틀어져 있고 턱끝도 틀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다 맞추는 게 이제 양악수술, 윤곽수술 같은 얼굴뼈 수술인 거죠. 세 번째, 수면 중 코골이, 무호흡 심한 분들 많죠. 이게 턱이 뒤로 들어와서 기도가 막혀서 자다가 말고 꺽꺽거리면서 깨는 거죠. 그러면 수면의 질도 굉장히 나쁘고, 그럴 때는 턱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양악수술이 이렇게 숨길을 열어줘서 호흡도 개선시키고 수면의 퀄리티도 개선시켜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건강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양악은 숨쉬는 수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교정치료를 여러 번 해도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예요. 치아 교정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치아 문제가 아니라 이 뼈대, 상악과 하악의 턱뼈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럴 때 당연히 뼈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이 필요한 거고, 그 수술이 바로 양악수술입니다. 양악에서 양자가 상악과 하악, 그래서 양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악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편악수술이라고 해요. 한쪽만 한다 해서. 자, 마지막 5번째, 심리적 부분이에요. 얼굴 비율이 심하게 틀어져서 사진 찍는 걸 피하거나 말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많을 수도 있는데, 양악수술로 기능이 회복되면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 삶의 질이 바뀝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악수술은 연예인용 미용수술이 아니에요. 턱의 기능, 얼굴 균형, 호흡, 교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신감까지.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악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뻐지는 건 결과인 거고, 진짜 목적은 제대로 기능하는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조건 예뻐지고 싶어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답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죠. 오늘은 2025년 기준 요즘 가장 핫한 성형 트렌드 탑 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 자연스럽지만 계산된 자연미. 예전엔 티나게 예쁜 얼굴, 그것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자연스러움이 대세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 자연스러움도 정교하게 계산된 디자인이에요. 성형을 안 한 듯한 얼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계획과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4위, 얼굴 전체 밸런스 중심의 비율 성형. 예전엔 눈 수술하고 그 다음에 코 수술하고, 그러다가 나는 얼굴 윤곽을 해야 되나 뭐 양악을 해야 되나 했었어요. 근데 그게 쭉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눈, 코를 하기 전에 먼저 얼굴 윤곽을 바꿔요. 양악을 해요. 그래서 비율 성형이 대세예요. 그래서 심지어 입술까지 전체 밸런스가 맞아야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반전은 요즘 미의 기준은 작은 얼굴이 아니라 조화로운 얼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3위, 기능과 미용을 함께 보는 건강 성형.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즘은 미용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같이 보는 수술이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 성형할 때
비염도 함께 치료하든지 아니면 눈 성형할 때 안과 마수 교정까지 같이 하는 식이죠. 그래서 성형이 이제는 치료의 일부가 됐습니다. 자, 2위. 사실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세는 성형보다 뿌띠, 피부 미용이에요. 그래서 예전만큼 성형수술로 얼굴을 갖다 확 바꾼다기보다 워낙 그 뿌띠의 기술, 피부 미용의 기술이 완전히 진짜로 기술이 발전이 많이 되어가지고 수술까지 안 하더라도 많이 예뻐지고 많이 좋아지고 많이 자연스러워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성형보다는 피부 미용, 뿌띠가 대세로 바뀌었습니다. 1위, AI 기반 맞춤 디자인 성형. 이건 진짜 혁명이에요. 요즘은 AI로 얼굴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어울리는 비율, 눈, 코 라인, 피부 톤까지 제안해줘요. 하지만 반전, AI 정답이 아니에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의사의 감각이에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가 실력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손기술 때문 아니에요. 신미한 때문에 그래요. 실력 좋은 의사는 그 신미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미한을 AI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신미한, 미감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성형 트렌드의 키워드는 자연스러움, 조화, 건강, 뿌띠 성형, 피부 미용, 신미한, 감각 이런 것이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 시대예요. 결국 가장 완벽한 성형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요즘 그 해외 원정 성형, 외국 사람들 한국 와서 성형하는 이야기 익숙하시죠? 한국이 성형 강국이라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5가지 반전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외국인들이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한국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반전, 한국 성형은 자연스럽게 예쁜 얼굴을 만드는데 강해요. 서양의 성형이 티나는 미인을 만든다면 한국은 화장 안 해도 예쁜 얼굴 이런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연스러움이 바로 한국 성형의 경쟁력이죠. 두 번째 이유, 기술력과 정밀함이에요. 외국 환자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은 눈, 코, 윤곽수술 정말 미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개선 하나, 실 한 올,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형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거의 정밀의학 수준이에요. 세 번째 반전, 의사 개개인의 경험량이에요.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빈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인들 엄청 왔었죠. 그 다음에 일본인들, 그리고 우리 동남아에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정말 많이 왔었고요. 또 요즘은 또 대만이 또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사 입장에서도 그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엄청 축적이 돼가지고 그 숙련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적 신뢰를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이유, 조금 의외인데요. 외국 사람들은 성형 결과 물론 중요하죠. 근데 회복 관리 시스템 그거에 정말 놀라세요. 수술 후 붓기 관리, 피부 재생, 흉터 관리, 사후 관리. 성형이 끝나도 끝이 아닌 시스템이 있다. 그것에 굉장히 감탄하고 놀랍니다. 마지막 반전, 조금 철학적인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건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 미의 기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얼굴, 그걸 갖기 위해서요. 한국 성형은 얼굴의 모든 요소를 함께 고려해요. 눈만 예쁜 얼굴이 아니라 전체가 조화로운 얼굴, 그것을 추구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으로 성형 오는 이유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움, 정밀함, 경험, 사후관리, 그리고 조화로운 미학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한국 성형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외모를 바꾸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조화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교정 중인데 키스해도 되나요? 자, 먼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란 전제가 붙습니다. 자, 교정장치는요, 이 철사와 브라켓이 있어서 본인은 물론이고요, 이 상대방의 입술이나 혀가 닿을 때
약간의 자극이나 긁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 2주만 지나게 되면 적응을 해서 이 입술과 혀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즉, 첫 주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다만 아래 상황에서는 잠깐 참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교정 초반. 본인도 잇몸이 붓고 입안이 헐어 있기 때문에 이 자극이 오면 쉽게 상처가 납니다. 두 번째, 자, 교정 철사 교체 직후에는 철사가 새로 조여져서 입술이 평소보다 더 당겨져 있죠. 이때는 움직임이 과하게 되면 입술이 까지거나 심지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과하게 세게 하는 경우, 장치에 직접 닿으면 상대방 입술은 물론이고요, 본인도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정 중인 커플 중에 키스하다가 입술이 찢어졌다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교정 장치는 생각보다 매끄럽게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스킨십 정도로는 큰 상처가 잘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장치 위에 왁스라는 것을 붙이면 이 금속이 부드러워져서 이물감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교정 중에 입막, 점막이 자극에 적응하면서 조직이 두꺼워지고요, 그 입안 점막이 내성이 생깁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훨씬 튼튼해집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교정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키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거의 차이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정 중에는 아무래도 이 음식물 잔여물과 이 세균이 많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키스 전후에는 구강위생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무줄 많이 끼시죠. 이 고무줄 낀 상태에서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을 수 있으니까 그 상태로는 잠깐 참았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 이 입안이 깨끗해야 둘 다 안전하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정 중에도 키스 가능합니다. 단 초반이나 철사 교체 직후에는 잠깐 피하시고요, 이 왁스 사용이나 구강 청결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일주일만 지나면 대부분 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 자, 교정한다고 연애를 멈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교정 중에는 사랑도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아가 아파도 참고 방치하다가 결국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번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 논문에도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 이 치아의 감염이 전신으로 번지고 심하면 이 뇌혈관을 막거나 심지어 터뜨릴 정도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60대 남성분이 환자분이었어요. 이 몇 달 전부터 이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욱신욱신 걸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쁘죠, 살다 보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 구토, 그리고 말이 좀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겼어요. 이 병원 가보니 뇌농양 판정. 그 원인은 바로 입안의 세균이었습니다. 이 충치가 신경까지 번지고요, 그 감염이 턱뼈를 타고 올라가서 이 혈류를 통해 뇌 안쪽 혈관까지 들어간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치아 뿌리 끝 부분은요, 그 혈관이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세균이 많아지면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이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쇄상 구균, 어려운 말로 스트랩토코커스라고 하는 이 세균은 치과 감염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균입니다. 이 녀석이 심장 판막에 붙으면 심내막염을, 우리의 뇌혈관에 붙으면 뇌농양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단순한 이 충치 하나가 이 단순한 치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치아가 아플 때 그냥 참는다. 그러면 이 세균이 자기 자리에서 안 멈춘다는 거. 특히 당뇨, 고혈압, 또 면역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감염이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진짜 하루 만에요. 얼굴이 엄청 붓고 앱세스라고 하죠. 그리고 열이 확 오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치통을 참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특히 잇몸이 붓거나 이 통증이 밤에 심해지면 그건 이미 신경까지 감염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진통제, 열알 먹어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 둘째, 이 치료 중에 이 항생제를 자기 마음대로 끊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세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약을 끊게 되면 그게 내성균이 남게 돼서 나중에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셋째, 이 면역이 약한 분들은 이 치과 치료 전후로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인공관절, 당뇨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치과 감염이 바로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전에 항생제 예방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치아는 입속의 단순한 뼈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이 혈관의 관문이라는 거죠. 저 입안의 세균은 우리 혈관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픈 거 조금 참으면 낫겠지, 아마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오늘 해결 안 되면 내 몸 어딘가로 퍼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치통은 일반 통증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균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치아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치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뇌와 내 몸 전체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하루 3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점심 먹고도 양치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도 하고, 이 꼬박꼬박 양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과연 이 하루 3번 양치는 정답일까요? 오늘 제가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양치를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치를 할 때마다 이 칫솔의 마찰이 치아 표면과 잇몸을 자극합니다. 특히 막 너무 세게 자주 닦으면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치경부마모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양치를 너무 적게 한다면 바로 치석, 충치, 잇몸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결국 정답은 횟수보다는요, 이 타이밍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식사 후 30분 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은 바로 그 직후에는 입안 전체가 이제 산성화가 돼요. 그때 바로 양치를 하면 이 치아의 바깥 부분, 가장 단단한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마모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식사 후 바로 닦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로 입안을 헹군 뒤 10분에서 20분쯤은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것이 우리의 치아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양치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칫솔에 과도한 힘을 주지 말고요, 살살 마사지 하듯이 이 치아의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잇몸과 혀 아래쪽까지 구석구석 골고루 닦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식사 후 30분 뒤가 가장 좋고요. 칫솔질은 최대한 부드럽게, 치아는 물론 잇몸과 혀 아래쪽까지 아주 구석구석 오래 닦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많이 닦는 것보다 제대로 닦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마트에 가면 치약 종류, 우와, 정말 많죠. 뭐 미백에 좋다, 시드니에 좋다, 뭐 천연제로다,
불소 치약이다 등 뭐 정말 뭐 셀 수 없는 테마의 치약들이 많은데요. 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그 중에서 어떤 치약을 써야 하는지 오늘 제가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약의 이 핵심 성분은 바로 불소입니다. 이 불소는요, 이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이 충치를 예방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연 치약이나 무첨가 치약 중에는 불소가 아예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세제 없이 물로만 하는 설거지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닦는 기분은 좀 좋겠죠. 그렇지만 충치 예방 효과는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미백 치약 어떨까요? 광고처럼 절대 하얗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치아 표면 착색을 살짝 제거하는 수준이에요. 마모제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나치게 자극적인 미백제나 이 치약을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치아가 시리고 예민하고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린이용 치약에는 이 질산칼륨이나 불화주석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치아 신경 전달을 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치약 선택의 기준은 이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이 불소 함유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불소 1000ppm 이상이 함유된 치약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약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 1000ppm 이상이 들어있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자, 시린이를 완화하려면 질산칼륨이 함유한 제품을, 미백을 위해서는 주 2, 3회 보조용으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치약보다 양치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약도 제대로 닦지 않으면 효과는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치약은 화려한 광고보다 이 성분표 한 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세요. 까무잡잡했던 아이유가 하얘진 방법은? 오늘 주제는 까무잡잡했던 아이유가 하얘진 방법입니다. 신인 때 아이유의 사진들을 보면 피부색은 약간 구릿빛 건강한 피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맑고 환한 피부색으로 변했죠. 이 화이트 태닝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은 화이트 태닝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화이트 태닝을 받으면 얼마나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지, 그리고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미백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신인 시절을 보면 조금 어두운 톤으로 건강한 구릿빛 피부였어요. 그런데 최근 사진들을 보면 피부톤이 훨씬 밝아지고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죠. 일부에서는 화이트 태닝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일 뿐 정확하게 아이유 씨가 이 화이트 태닝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도 화이트 태닝의 효과를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화이트 태닝은 보통 자외선 태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빨간 근적외선 LED를 쓰는 레드라이트 세라피를 의미해요. 그런데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톤보다 더 하얘지는 시술은 아닙니다. 대신 피부톤을 균일하고 맑게 만들기 때문에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완전히 새하얗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색소가 쌓여있는 기존 피부보다 한두 단계 정도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으로 밝아지는 수준이에요. 또 밝음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인 관리와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아이유처럼 연예인들은 단기 효과와 장기 관리를 병행하며 피부톤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볼 수 있죠. 화이트 태닝은 안전하지만 잘못하면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며칠간 피부가 붉을 수 있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건조와 가려움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부위만 밝아지거나 얼룩덜룩이 생기는 색소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죠. 즉 아이유처럼 균일하고 자연스러운 톤을 만들려면 전문의에게 맞춤 시술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화이트 태닝 외에도 피부를 밝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레이저 광치료.
색소 침착을 선택적으로 타겟해서 기미, 잡티 등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적 필링, 얇은 각질 제거로 피부톤을 환하게 만들어주죠. 셋째, 미백 주사나 미백 크림, 앰플 등 국소 미백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성분을 활용한 환한 피부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간단한 톤업용 크림이나 제품들. 결혼식 때 드레스 입으면서 톤업 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중요한 날에 직접 바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톤업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미백 방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운동처럼 점진적, 지속적 효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이유처럼 밝고 건강한 톤을 유지하고 싶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화이트 태닝이나 레이저, 필링, 국소 미백제 등을 병행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톤을 밝게 유지하려면 시술만큼 중요한 게 평소 관리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보습을 열심히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를 함께 해야 여러분들도 연예인처럼 건강하고 밝은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피부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여드름 피부에 안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어바이 피부과 김인성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드름 피부에 안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먹는 습관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구나 다 아는 초콜릿입니다. 역시 달달한 게 문제지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초콜릿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설탕, 유제품 조합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유제품이 들어간 초콜릿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버블티 그리고 과일 주스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 주스 많이 드시죠? 주스는 비타민 폭탄이 아니라 당 폭탄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증가하고 이 증가한 인슐린이 피지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즉, 당이 많을수록 피지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버블티는 설탕과 유제품 그리고 전분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음료입니다. 세 번째는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빵, 라면, 떡볶이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식품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지샘을 과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밀가루 속 글루텐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 과다는 피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피지샘을 자극해서 여드름을 더 빨갛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탈지 우유, 저지방 우유는 오히려 여드름 피부를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을 낮춘 대신 여드름 유발인자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피부 속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정말 맛있죠. 저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름 속에 산화된 지방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튀긴 기름 자체보다는 산화된 기름이 문제예요. 즉, 한 번 쓴 기름보다 여러 번 재활용된 기름이 여드름 피부에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리해볼까요? 여드름 피부에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첫 번째, 초콜릿. 특히 우유, 설탕 조합이 안 좋고요. 두 번째, 버블티, 과일 주스. 세 번째, 빵, 라면, 떡볶이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 네 번째, 우유 등의 유제품. 5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요약하면 먹는 습관이 피부를 만든다는 것 잊지 마세요. 보톡스, 이거 모르고 맞으면 100%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피부과 김인성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톡스의 부작용입니다. 보톡스 정말 흔하고 간단한 시술이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부작용 사례를 포함해서 보톡스의 위험성과 피해야 할 병원, 그리고 안전하게 맞는 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보톡스는요, 근육의 신경 전달을 차단해서 일시적으로 근육을 쉬게 만드는 주사예요. 그래서 주름을 펴는 용도로도 많이 쓰지만 잘못 맞으면
움직이면 이상한 얼굴 혹은 표정이 사라진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작용은 경미한데요. 주사 부위의 멍이나 붓기, 약간의 통증 정도 2, 3일 내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실제 사례로 한 여성분이 이 턱 라인이 가름해지려고 턱보톡스를 맞았어요. 값이 너무 싸서 그냥 가까운 곳에서 맞았다고 하시는데 시술자가 근육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런지 이렇게 씹을 때마다 턱이 비대칭으로 움직이고 한쪽이 더 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톡스가 풀릴 때까지 3개월 이상 고생하셨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을 피려고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는데요. 특히 이마, 미간에 보톡스를 잘못 맞았다가 안검하수가,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 안검하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목 여기 가름해지려고 승모근 보톡스도 많이 맞으시는데 이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간혹 팔이 들기 어려운 근육 약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톡스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2, 3개월이면 회복이 되지만 그동안 진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또 놀랍게도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시술은 이 시술 자체보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톡스를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시술받지 않으면 이런 보톡스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톡스의 부작용의 절반은 터무니없이 싼 곳에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갔다가 맞아서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이런 곳은 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곳입니다.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곳인데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가격이 지나치게 싼 곳인데요. 보톡스는 가격이 명확합니다. 너무 싸면 불법적인 제품이나 보톡스 효과가 없을 정도로 과다 희석일 확률이 높아요. 셋째, 출처 불분명한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정품은 제조사 라벨, 또 시리얼 넘버, 그리고 냉장 보관 표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묶음 패키지나 SNS 광고가 난무하는 공장형 병원들이 있거든요. 3만 원의 주름을 완전 제거 같은 과대 홍보하는 곳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도 가짜 보톡스를 사용하다가 부작용 환자가 발생해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부 괴사, 전신 근력 저하 같은 심각한 문제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고요. 자, 그럼 보톡스를 안전하게 맞으려면 시술 전, 중, 후 이 3단계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술 전에는요, 의사 면허와 전문의인지 확인을 꼭 하시고 또 보톡스의 제품명, 또 유통 경로가 뚜렷한 믿을만한 병원인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술 중에는요, 보조 인력이나 대리 시술이 아닌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시술 후에는 4시간 이내에는 절대 눕거나 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는 과격한 운동과 사우나, 마사지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 기본만 지켜도 부작용 확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보톡스는 독이지만 제대로 맞으면 안전하고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시술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은 한 번의 시술로 몇 달을 결정짓습니다. 가격보다 의사 손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반호박유 피부과 김민석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르는 히알루론산,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될까인데요. 요즘 화장품 성분표를 보면 히알루론산이라고 정말 많이 보이죠. 히알루론산 크림, 히알루론산 앰플, 듣기만 해도 피부가 탱탱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바르면 이게 피부 속까지 수분이 들어갈까요? 오늘은 이 히알루론산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 속에 원래 존재하는 보습 성분이에요. 자연스럽게 수분을 붙잡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말합니다. 히알루론산을 바르면 수분이 쫙!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 히알루론산 분자는 너무 커서 피부 속으로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피부 겉에서만 맴도는데요. 그럼 바르는 히알루론산은 전혀 효과가 없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표면에서 수분을 붙잡아 두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건조한 공기에서도 자기 무게의 약 1000배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끌어올려서 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실내에서 히알루론산만 바르면
속당김 폭탄이 생기는 거예요. 보습제인 줄 알았던 히알루론산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분자 히알루론산 제품이 되게 많아요. 분자를 작게 만들어서 피부 속까지 흡수된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 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실제로 일부 침투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자극 위험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따가울 수도 있어요. 히알루론산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는 방법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세안 후 얼굴이 약간 촉촉할 때 바르기. 둘째, 히알루론산을 바른 뒤 꼭 크림으로 덮어주기. 셋째,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 약 40에서 60% 정도가 좋고요. 이렇게 하면 히알루론산이 잡은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고 피부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영양제도 인기죠. 근데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먹는 히알루론산은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히알루론산이 가가지고 작용하지는 않아요. 대신 몇몇 논문에서는요, 12주 정도 섭취했을 때 효과가 크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습이나 탄력 쪽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붙잡아두는 보습제입니다. 제대로 쓰면 정말 훌륭한 성분이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이에요. 피부는 과학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방법이죠.